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이 되어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5시, 나는 또 잠에서 깼어. 옆에서 잠든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리고 창밖으로는 겨울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소리가 가득했지. 이렇게 잠 못 이루는 날이 벌써 석 달째야. 머릿속엔 온통 우리 딸 생각뿐이었어. 우리 딸 은주는 착했어. 어릴 때부터 부모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던 아이였지.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했고 30살의 남자를 만나 결혼했어. 그 남자 사위 정민이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좋았어. 키도 크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우리 딸을 아끼는 게 눈에 보였거든. 장인어른, 장모님, 은주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결혼식 날 그렇게 약속하던 사위의 얼굴이 아직도 선해. 그땐 정말 믿었어. 이 사람이라면 우리 딸을 잘 지켜주겠구나 싶었지. 남편도 흡족해하며 말했었어. 여보, 우리 사위 참 괜찮은 사람 만났소. 이제 은주 걱정은 덜었구만. 결혼 후 몇 년간은 평온했어. 딸 부부는 서울 강남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손주도 태어났지. 남편과 나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가끔 서울 올라가 손주 얼굴 보는 게 낙이었어. 사위는 그럴 때마다 잘해줬어. 고기도 사오고 과일도 사오고 우리를 극진히 대했지. 장인어른, 제가 좋은데 모셔다 드릴게요. 장모님도 편히 쉬세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이상했어. 엄마, 아빠, 우리 집 좀 장인어른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지? 뭐?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대출 때문에 그래요. 정민이가 사업 준비하는데 신용 문제가 좀 있대요. 잠깐만 아버지 명의로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우리 걸로 바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 그게 무슨 소리여? 집을 함부로 명예 바꾸면 안 되는 거 아니가? 하지만 딸은 계속 조르듯 말했어. 아빠, 정민이가 정말 힘들어해요. 이번 사업만 잘 되면 우리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결국 우리는 서울로 올라갔어. 사위는 우리를 맞이하며 머리를 숙였어.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이런 부탁까지 드리게 됐습니다. 아니야, 자네 잘못이 아니지. 요즘 사업하기 힘들다잖아. 그래도 우리 딸은 잘 챙겨줘야 해. 물론입니다. 은주는 제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우리는 등기소에 갔어. 딸 부부가 10년 가까이 살던 그 아파트, 강서구에 있는 24평짜리였지. 딸이 직장 다니며 악착같이 모은 돈과 대출로 마련한 집이었어. 남편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불안한 표정이었어. 이거 나중에 문제 안 생기는 거 맞지? 아버님, 걱정 마세요. 다음 달이면 바로 다시 은주 명의로 돌릴 거예요. 사위는 그렇게 장담했어. 우리는 믿었어. 사위를 믿었고 우리 딸을 믿었지.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 악몽의 시작.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 약속했던 명예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락도 뜸해졌지.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어. 사업 준비한다더니 그러려니 했지. 하지만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딸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 엄마, 나 지금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 뭐? 무슨 소리야? 정민이가 이혼하자고 해. 전화기를 든 내 손이 떨렸어. 남편도 옆에서 안색이 하얗게 변했지. 이혼? 갑자기 왜? 무슨 일이 있었어? 딸은 울먹이며 말했어. 잘 모르겠어요. 정민이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받고 며칠 전에는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보냈어요. 집은?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엄마, 그게 문제예요. 아빠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등기부등본 떼어보니까 또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정민이 아버지 명의로요. 우리 아버지 명의에서 정민이 아버지로 다시 넘어갔어요. 언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순간 나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 남편이 옆에서 나를 부축하며 전화기를 낚아챘어. 은주야, 그게 무슨 소리여? 아버지가 그런 적 없는데? 아빠, 그게 정민이가 아빠 도장을 위조한 것 같아요.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 우리는 급히 서울로 올라갔지. 딸은 아파트 현관 앞에서 울고 있었어. 옆에는 2살배기 손주 지훈이가 멍하니 서 있었고, 엄마, 아빠, 딸이 우리 품에 안겨 통곡했어. 35살 어른이 된 딸이 어린아이처럼 울부짖는 모습을 보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괜찮다, 괜찮아. 엄마, 아빠가 있잖아. 하지만 사태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 사위는 이미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고 이혼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어. 집은 사위 아버지 명의로 넘어가 있었고 딸이 갖고 있던 통장도 텅 비어 있었지. 정민이가 제 통장에서 돈을 다 빼갔어요. 적금도 다 해지했어요. 그럼 지금 당장 신고해야지. 그게, 아빠, 그게 제 동의 하에 했대요. 제가 도장 찍고 서명한 서류가 있대요. 그럴 리가 없지 않소?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정민이가 뭔가 서류 가져와서 사인하라고 했던 적은 있는데 그게 그런 거였는지 몰랐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어. 하지만 사위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 문자도 익십이었고 사위 직장에 전화해도 퇴사했다는 답만 돌아왔지. 우리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 거기엔 정말로 사위 아버지 이름이 떡하니 박혀 있었어. 우리 사위의 아버지, 김종수, 낯선 이름이 아니었어. 딸 결혼식 때 한 번 본 적 있는 사람이었지. 그땐 조용하고 점잖아 보이던 분이었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요? 남편은 분노로 떨고 있었어. 평생 화 한 번 안 내던 사람이 그날따라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지. 일단 변호사를 만나봐야겠어요. 딸의 말대로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어. 이거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명예 이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도장이 위조됐다는 걸 우리는 말문이 막혔어.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 도장은 실제 우리 도장이었고 서류에는 남편 서명도 있었으니까. 그날 밤 우리는 딸과 손주를 데리고 시골집으로 내려왔어. 딸은 멍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봤고 손주는 엄마 품에 안겨 자고 있었지.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쉬어.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싸워야지. 하지만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이었어. 우리는 그때 몰랐어. 이게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운 전쟁이 될지. 시골집에 돌아온 딸은 매일 밤 울었어.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가슴도 무너져 내렸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마당만 왔다 갔다 했어. 평생 농사 지으며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무력함을 느끼는 것 같았어. 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소. 남한테 해코지 한 적도 없고 빚도 안 지고 살았는데 왜 우리 딸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요? 남편은 밤마다 술을 마셨어. 원래 술을 거의 안 하던 사람인데 그때부터 소주병을 들고 마당에 앉아 있었지. 나는 그런 남편을 보며 함께 울었어.
손주 지훈이는 멋모르고 할머니, 할아버지네 놀러 온 줄만 알았어. 할머니, 우리 언제 집 가요? 아빠는 언제 와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대답을 못하고 아이를 꼭 안아줬어. 지훈아, 우리 할머니 집에서 조금만 더 놀자. 응? 네, 좋아요. 순수한 아이를 보면서 딸은 더 많이 울었어. 아이 아빠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해맑게 웃는 손주를 보면서 자책했지. 엄마, 내가 너무 바보였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믿을 수가 있었을까? 은주야,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게 잘못은 아니지. 하지만 지훈이가 너무 불쌍해요. 아빠도 없고 집도 없고. 딸의 자책이 계속되자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 은주야, 지금은 눈물 흘릴 때가 아니야. 정신 차리고 싸워야 해.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며칠 후 우리는 다시 변호사를 찾았어. 이번엔 다른 변호사였어.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분이었는데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한다고 했지. 사기죄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도장 위조, 문서 위조, 사기 등으로요. 그게 가능합니까? 증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선 감정을 받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품었어. 그래, 법이 있잖아. 법이 우리 편을 들어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 사위 측 변호사가 보내온 답변서에는 황당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 장인어른께서 자발적으로 명의 이전에 동의하셨고, 이는 딸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명의자인 김종수 씨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여. 남편이 서류를 집어던졌어.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어. 감정 결과를 기다려봐야 합니다. 인감날인이 위조됐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 결과는 실망스러웠어. 인감이 진짜라는 거였어. 우리 도장이 맞다는 거였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증인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누가 있겠어? 사위는 교묘하게 모든 걸 은밀히 처리했어. 우리만 속은 게 아니었어. 딸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지.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악화됐어. 사위는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고 동시에 손주 양육권도 주장했어. 지훈이는 아버지인 제가 키우는 게 맞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사위의 주장을 듣고 딸은 기절할 뻔했어. 아니야. 지훈이는 내가 낳았어. 내가 키웠다고. 하지만 가정법원은 냉정했어. 양육 환경을 조사한다며 조사관이 우리 집에 왔어. 시골 작은 집을 둘러보던 조사관은 메모를 했어. 현재 거주 환경이 아이 양육에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말에 딸은 무너졌어. 여기가 뭐가 문제예요? 깨끗하고 조용하고 공기도 좋잖아요. 도시에 비해 교육 환경이나 의료시설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조사관은 차갑게 말했어. 우리는 분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 한편 사위는 SNS에 자신의 일상을 올리기 시작했어. 아이와 함께 놀이공원 가는 사진, 맛있는 음식 먹는 사진, 새로 산 차 앞에서 찍은 사진, 행복한 주말, 아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좋다. 그런 글귀와 함께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며 딸은 미쳐버릴 것 같다고 했어. 저 사람은 대체 뭐예요? 우리 집 빼앗아 놓고 이제 행복하다고 자랑해요? 나도 분했어.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SNS는 사위의 영역이었고 우리는 그런 걸 할 줄도 몰랐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사위 아버지 김종수 씨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어. 만나자는 거였어. 장인어른, 제가 한 잔 사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하시죠. 남편은 처음엔 거절했어. 하지만 나는 만나보라고 했어. 여보, 만나봐요. 그 사람 생각이 뭔지 드러나 봐야죠. 결국 남편은 서울로 올라갔어. 나는 집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지. 밤늦게 돌아온 남편은 술에 취해 있었어. 그리고 분노에 차 있었지. 그놈이, 그놈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오? 무슨 소리를 했는데요? 자기 아들이 불쌍하대요. 은주가 집에서 구박을 했고 돈도 안 주고 살림도 제대로 안 했대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래요. 말도 안 돼. 나도 그렇게 말했소. 근데 그놈이 뭐라는지 아시오? 은주가 우울증이 있어서 아이 양육도 제대로 못한대요. 자기네가 키우는 게 지훈이한테 더 좋대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의자에 주저앉았어. 이게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알 수가 없었어. 다음 날 딸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딸은 허탈하게 웃었어. 엄마, 나 우울증 없어요. 병원 다닌 적도 없어요. 그럼 왜 저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 나 요즘 정말 우울증 생길 것 같아요. 딸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 정말로 우리 딸이 무너지고 있었어. 그때부터 나는 결심했어. 내가 나서야겠다고. 남편만 믿고 있을 수 없다고. 나는 사위 아버지 김종수 씨를 직접 찾아갔어. 그 사람이 사는 아파트를 알아내서 무작정 찾아간 거였어. 초인종을 누르자 중년 여자가 문을 열었어. 사위 어머니였어. 누구세요? 저, 은주 어머니입니다. 아, 그쪽? 사위 어머니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어. 들어오세요. 마침 할 얘기가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사위 아버지도 있었어. 둘은 나를 소파에 앉히더니 찬물 한 잔 내밀었어. 뭐하러 오셨어요? 사위 어머니가 냉정하게 물었어. 집 이야기 좀 하려고 왔어요. 그게 원래 우리 딸 집이었잖아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명의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머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은주 씨가 얼마나 독했는지 아세요? 집안일도 안 하고 돈도 다 써버리고 애도 제대로 안 돌보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은주가 언제. 나는 소리를 질렀어. 하지만 사위 부모는 담담했어.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혼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리고 지훈이도 우리가 키울 겁니다. 안 돼요. 손주는 우리가 키울 거예요. 법원이 판단할 일이에요. 우린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그만 가보세요. 나는 쫓겨나듯 그 집을 나왔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주저앉아 울었어.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 여보,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제대로 싸워야 해요. 어떻게 싸워요? 법도 우리 편이 아닌데. 그래도 포기할 순 없어요. 우리 딸과 손주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 그리고 결심했지. 끝까지 싸우기로. 첫 번째 재판 날이 다가왔어.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그리고 양육권 문제를 함께 다루기로 했지. 우리는 서울로 올라가 법원 앞에 섰어. 딸은 떨고 있었고 남편은 굳은 표정이었어. 나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어. 괜찮아. 우리가 옳은 거니까.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사위가 보였어. 깔끔한 정장 차림의 변호사 옆에 당당하게 앉아 있었지. 우리와 눈이 마주치자 사위는 고개를 돌렸어. 그 옆에는 사위 부모도 앉아 있었어. 판사가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됐어. 원고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변호사가 일어서서 말했어. 피고 김정민 씨는 결혼 생활 중
원고의 재산을 부당하게 가로챘습니다. 특히 원고 부친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무단으로 피고 부친 명의로 이전했고,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그러자 사위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해당 부동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명예 이전되었고 원고 부친도 동의한 사항입니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 판사가 진정하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 나는 그런 적 없소. 우리 사위가 김정민 씨가 도장을 위조한 거요.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의 차가운 질문에 우리는 말문이 막혔어. 증거가 없었어. 인감 감정 결과도 진품이라고 나왔고 서류상으로는 모든 게 적법했으니까. 재판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어. 사위 측은 준비한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어. 은주가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한 내역, 집안일을 소홀히 했다는 증인 진술, 심지어 정신과 상담을 받으려 했다는 상담센터 예약 기록까지. 이게 뭐예요? 나 정신과 간 적 없어요. 딸이 황급히 말했지만 사위 측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어. 예약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방문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말도 안 돼요. 딸이 소리쳤지만 판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갔어. 양육권 문제로 넘어갔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됐어. 사위 측은 교육계획서를 제출했어. 지훈이를 어떤 학교에 보내고 어떤 교육을 시킬지 상세하게 적은 문서였지. 저희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강남의 좋은 아파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할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뭐가 있었어? 시골 작은 집과 늙은 부모뿐이었지. 원고 측은 현재 어떤 양육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판사의 질문에 딸은 더듬거렸어. 저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최선을 다해 키울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지만 곧 일자리를 구해서 독립할 겁니다. 아이도 근처 유치원에 보낼 거고, 현재 수입은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곧 구할 겁니다. 딸의 대답은 힘이 없었어. 판사의 표정에서 실망이 보였어. 첫 재판은 우리의 완패였어. 법정을 나오며 딸은 울었고 남편은 분노했고 나는 막막했어. 엄마, 나 지훈이 빼앗길 것 같아요. 아니야. 끝까지 싸울 거야. 하지만 내 말에도 확신이 없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은 계속 창밖만 바라봤어. 뒷자리에 앉은 손주 지훈이는 잠들어 있었지. 엄마, 나 정말 좋은 엄마였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은주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안 봐요. 나를 무능한 엄마로 보더라고요. 딸의 목소리에 자책이 가득했어. 나는 그런 딸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 집에 도착해서 지훈이를 재우고 나는 딸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 은주야, 이제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일자리도 구하고 독립할 집도 알아보고 그래야 법원도 우리를 다르게 볼 거야. 엄마, 난 자신이 없어요. 왜? 넌 훌륭한 엄마야. 지훈이가 얼마나 너를 좋아하는데. 하지만 정민이는 돈도 있고 집도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랑 집이 전부가 아니야. 사랑이 있잖아. 법원은 사랑을 안 봐요. 조건만 봐요. 딸의 말이 맞았어. 현실은 냉정했으니까. 다음 날부터 딸은 변했어. 아침 일찍 일어나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고 인터넷으로 구인 정보를 찾아봤어. 나는 딸을 응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
35세 경력 단절된 여성이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 일주일 후 두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어. 이번에는 조정위원이 중재를 시도했어. 양측 모두 아이를 사랑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합의점을 찾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떤 합의요? 사위가 물었어. 공동 양육은 어떻습니까? 아이는 아버지와 생활하되 어머니의 면접 교섭권을 보장하는 거죠. 딸은 고개를 저었어. 안 돼요. 지훈이는 내가 키워야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원고 측의 양육 환경이 조정위원이 난색을 표했어. 그때 사위가 말했어. 저는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주 씨가 주말마다 아이를 만나면 됩니다. 주말마다요? 그게 뭐예요? 내 아들인데. 딸이 소리쳤어. 조정은 결렬됐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은 아무 말이 없었어. 집에 도착해서도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지. 나는 남편과 마주 앉아 한숨을 쉬었어. 여보,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소. 법이 우리 편이 아닌데 뭘 어떻게 해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어요. 그때 딸이 방에서 나왔어.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어. 엄마, 아빠, 나 일자리 구했어요. 정말? 네. 마트 계산대 일이에요. 시급은 적지만 일단 시작하려고요. 은주야. 나는 딸을 껴안았어. 대학까지 나온 딸이 마트 계산대에서 일한다니 마음이 아팠지만 대견하기도 했어. 그리고 집도 알아봤어요. 반지하인데 월세가 저렴해요. 다음 달부터 지훈이랑 거기서 살려고요. 돈은 엄마 아빠한테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남편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우리한테 있는 거라곤 농사 지으며 모은 얼마 안 되는 돈뿐이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줄 수 있었어. 다음 재판 때 딸은 달라져 있었어. 일자리 계약서와 월세 계약서를 제출했고 구체적인 양육 계획서도 준비했어. 저는 이제 독립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수입도 생겼고 집도 마련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 노력하시는 건 알겠습니다만. 하지만 판결은 여전히 우리에게 불리했어. 주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면접 교섭권은 어머니에게 주 2회라는 중간 판결이 나왔어. 이게 뭐예요? 주 2회라니. 딸이 법정에서 울부짖었지만 판사는 이미 법정을 나가고 있었어. 우리는 법원 계단에 주저앉아 울었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엄마, 나 어떡해. 지훈이를 항소하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항소는 돈이 들었어.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지. 우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 평생 빚 안 지고 살던 우리가 처음으로 은행 문을 두드렸어. 어르신들, 이 나이에 대출 받으시면 나중에 갚기 힘듭니다. 은행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우리는 서명했어. 딸과 손주를 위해서라면 집도 내놓을 각오였으니까. 항소심을 준비하는 동안 딸은 마트에서 일하며 주말마다 지훈이를 만났어. 하지만 면접 교섭은 순탄치 않았어. 사위 측에서 온갖 트집을 잡았거든. 은주 씨가 약속 시간에 10분 늦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예정 시간보다 30분 늦게 돌려보냈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다 기록해서 법원에 제출했어. 딸은 그럴 때마다 변명해야 했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는 알았어. 엄마, 나 정민이네 집 갈 때마다 감시받는 기분이에요. 현관에서 아이 데리고 나오는 순간부터 시간 재고 어디 가는지 다 체크해요. 참아야지. 지훈이 보려면 어쩔 수 없어. 딸은 참았어. 하지만 지훈이는 달라지고 있었어.
엄마, 나 이제 아빠네 집이 더 좋아. 거기엔 내 방도 있고 장난감도 많아. 그래. 그럼 엄마네는? 엄마네는 작고 어두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네는 너무 시골이야. 순수한 아이의 말이 딸의 가슴을 찔렀어. 나도 옆에서 듣고 있다가 눈물이 났어. 딸은 그날 밤 방에서 또 울었어. 나는 문 앞에 서서 듣고만 있었어. 위로의 말도 떠오르지 않았거든. 마트 일도 쉽지 않았어. 하루 8시간 서서 일하다 보면 다리도 붓고 허리도 아팠어. 그래도 딸은 열심히 했어. 지훈이를 위해, 법원에 보여주기 위해. 하지만 몸이 버티지 못했어. 어느 날 딸이 마트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어. 보호자분이세요? 과로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혈압도 낮고 혈당도 떨어져 있어요. 병원에 달려가 보니 딸은 링거를 맞고 있었어. 창백한 얼굴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지. 은주야. 엄마 미안해요. 내가 약해서.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엄마, 나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딸이 처음으로 포기하는 말을 했어.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 은주야, 조금만 더 버텨. 항소심만 지나면 나아질 거야. 나아질까요? 법원은 계속 정민이 편만 들잖아요. 딸의 말에 나도 답할 말이 없었어. 정말 나아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때 사위에게서 문자가 왔어. 은주 씨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러다 아이 면접 교섭도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딸은 문자를 보고 비웃었어.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쓰러진 것도 이용하려고 하네요. 만나지 마. 아니요, 만날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드러나 봐야죠. 며칠 후 딸은 사위를 만났어. 나도 따라갔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어. 사위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 안녕하세요, 장모님. 사위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요? 딸이 차갑게 물었어. 은주 씨, 우리 이렇게 싸우는 거 지훈이한테 좋지 않아요. 그걸 이제 와서 말해요?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맞지 않았잖아요. 맞지 않으면 집까지 빼앗아요? 아이까지 빼앗으려고 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 사위는 한숨을 쉬었어. 집은, 그건 좀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무슨 사정? 우리 아버지가 사업하시는데 급하게 담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명의를 옮긴 거예요. 일시적이요? 벌써 1년이 넘었는데요? 곧 돌려드릴 거예요. 사위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 나도 옆에서 말했어. 정민 씨, 우리를 바보로 아시나요? 처음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장모님 정말입니다. 제가 증서까지 만들어 드릴게요. 필요 없어요. 당장 명예 돌려놓으세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언제요? 내년쯤? 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 됐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은주 씨. 사위가 딸을 붙잡으려 했지만 딸은 뿌리쳤어. 손 떼요. 나 당신 같은 사람 2번 다시 보기 싫어요. 우리는 카페를 나왔어. 딸은 거리에서 한참을 울었어. 엄마, 저 사람 거짓말이에요. 집 안 돌려줄 거예요. 알아. 엄마도 알아. 그럼 어떡해요?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했어. 여보, 정민이 만났어요. 집 돌려줄 생각 없대요. 역시 그렇군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소.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형사 고소를 해야겠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소.
남편의 말대로 우리는 사위와 사위 아버지를 사기죄로 고소했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 나는 떨렸어. 평생 경찰서라는 데 가본 적이 없었거든. 경찰은 우리 진술을 꼼꼼히 받았어. 명예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어르신 도장이 찍혀 있고 서명도 있는데요. 그건 위조된 겁니다. 위조 증거가 있습니까? 또 증거 이야기였어. 우리는 막막했어. 하지만 고소는 접수됐고 수사가 시작됐어. 그 소식을 들은 사위 측은 크게 반발했어. 장인어른이 저희를 고소하셨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사위 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 장인어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서로 상처만 입어요. 상처? 당신네가 먼저 시작한 일 아니오? 저희가 뭘 어쨌다는 겁니까? 모르는 척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집 가로챈 거 다 알고 있소. 증거가 있습니까? 또 증거. 모든 게 증거였어. 통화를 끊고 나는 한숨을 쉬었어. 이게 끝이 있긴 한 걸까?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상한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 경찰이 사위 아버지 김종수 씨의 재산을 조사하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한 거야. 어르신 김종수 씨 명의로 된 부동산이 이상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명예 이전 패턴이 비슷해요.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옮긴 게 여러 건이에요. 어르신 케이스랑 똑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희망을 품었어. 우리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였어. 그럼 그 사람들도 피해자겠네요? 아마 그럴 겁니다. 연락해 보겠습니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냈어. 모두 3명이었어. 다들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더라고. 대출 때문에 잠깐만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시는 안 돌려줬어요. 저도요.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제 명의를 이용했어요.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이면서 사위 아버지의 범행 패턴이 명확해졌어. 이 사람은 습관적으로 이런 짓을 해왔던 거야.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갔고 사위 아버지는 소환됐어. 김종수 씨, 여러 건의 부동산 명의 이전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모두 적법하게 처리된 겁니다. 문제 없어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위 아버지는 끝까지 잡아떼었어. 하지만 증거는 쌓여가고 있었어. 국세청도 조사에 나섰어. 탈세 혐의였어. 사위 아버지가 부동산을 여러 명의로 돌리면서 세금을 회피한 정황이 드러난 거야. 김종수 씨, 지난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이 수상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를 위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탈세 규모가 수억 원에 달했어.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어. 그 무렵 우리 딸은 계속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어.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만큼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지. 엄마, 나 이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지훈이를 꼭 되찾을 거예요. 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 예전의 무기력함은 사라지고 강인함이 보였어. 항소심 재판 날이 다가왔어. 이번에는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있었어. 사위 아버지의 범죄 수사 기록,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 국세청 조사 결과.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 측의 부동산 명의 이전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힘주어 말했어. 사위 측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 하지만 명예 이전 자체는 적법해 보이도록 위장한 겁니다. 피고 부친 김종수 씨의 정가와 범행 패턴을 보시면 명백합니다. 판사도 이번엔 달랐어.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말했어.
사건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기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을 나오며 우리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 장모님, 이번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도 환하게 웃었어. 하지만 사위 측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 그들은 딸을 압박하기 시작했어. 은주 씨, 고소를 취하하세요. 그러면 집도 돌려드리고 양육권도 협의하겠습니다. 사위가 직접 연락을 해왔어. 믿을 수 없어요. 이번엔 진짜입니다. 공증까지 하겠습니다. 달콤한 제안이었어.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당한 걸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럼 끝까지 가는 거네요? 네, 끝까지 갈 거예요. 딸의 단호함에 사위는 화를 냈어. 후회하실 겁니다. 아이도 못 보게 될 거예요. 위협하지 마세요. 법이 판단할 거예요. 통화는 그렇게 끝났어. 딸은 떨고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 다음 날 사위 아버지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종수 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대요. 정말입니까? 우리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사위 아버지는 구치소에 수감됐어. 사기, 문서위조, 탈세 등 여러 혐의였어. 그 소식이 뉴스에도 나왔어. 수십억 원대 부동산 명의 위장 60대 남성 구속. TV를 보며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 드디어 이겼소. 하지만 나는 조심스러웠어. 여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집 명의를 되찾아야 해요. 그건 이제 시간 문제요. 범죄로 취득한 부동산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니까. 남편 말이 맞았어. 검찰은 사위 아버지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을 추적했고 우리 집도 그중 하나였어. 원소유주가 박은주 씨 맞습니까? 네, 제 딸입니다. 그럼 명예 회복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드디어 우리 집을 되찾을 수 있게 됐어.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 양육권이었어. 사위는 아버지가 구속됐지만 여전히 지훈이를 데리고 있었어. 그리고 법적으로는 아직 주 양육권자였지. 은주 씨, 제 아버지 문제랑 우리 문제는 별개입니다. 별개라고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 훔쳐간 건데요?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사위는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어. 하지만 우리는 믿지 않았어. 당신도 공범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획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둘 사이의 신경전이 계속됐어. 결국 우리는 양육권 재판을 다시 신청했어. 이번엔 사위 측의 범죄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어. 피고 부친의 범죄 행위로 인해 양육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동이 범죄자 집안에서 자라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우리 변호사가 강력하게 주장했어. 사위 측 변호사는 반박했어. 피고 본인은 범죄 사실이 없습니다. 부친의 문제를 본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고 판사는 심사숙고했어. 이 사건은 단순한 양육권 분쟁을 넘어섰습니다.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판사의 말에 우리는 긴장했어. 다음 기일에 아동 심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판단하겠습니다. 재판은 계속됐고 우리의 싸움도 계속됐어. 아동 심리 전문가가 지훈이를 만났어. 여러 차례 상담을 거친 후 전문가는 보고서를 제출했어. 아동은 현재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부모의 갈등이 아이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며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 더 적합합니까? 판사가 물었어. 아동은 어머니에게 더 강한 애착을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어머니의 경제적 상황이
경제적 상황은 개선됐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끼어들었어. 원고는 현재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주거 환경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조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맞아. 딸은 마트 일을 관두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 사무직이었고 급여도 괜찮았지. 집도 반지하에서 작은 빌라로 옮겼어. 우리가 보증금을 보태줬지. 또한 피고 측은 부친이 범죄로 수감 중인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이 아동에게 좋은 영향을 줄 리 없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 며칠 후 판결이 나왔어. 주 양육권은 모에게, 면접 교섭권은 부에게 주 1회 인정합니다. 예. 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 나와 남편도 눈물을 흘렸어. 드디어 지훈이를 되찾았어. 법정을 나오며 사위는 우리를 노려봤어.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항소할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우린 끝까지 싸울 거니까. 딸이 당당하게 말했어. 하지만 사위는 항소하지 않았어. 아버지가 구속 중이라 변호사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야. 우리는 지훈이를 데리러 갔어. 사위 집 앞에서 나는 떨렸어. 저 문 안에 우리 손주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 초인종을 누르자 사위가 문을 열었어. 지훈이는 그 뒤에 서 있었어. 지훈아. 딸이 달려가 지훈이를 꼭 안았어. 아이는 처음엔 어리둥절해 하다가 금세 엄마 품에 안겼지. 엄마. 그래, 지훈아. 이제 엄마랑 살 거야. 정말? 계속? 응, 계속.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어. 그 미소를 보며 나는 울었어. 사위는 아무 말 없이 지훈이 짐을 내줬어. 옷가지며 장난감이 든 가방이었지. 은주 씨, 지훈이 잘 부탁합니다. 사위가 쓸쓸하게 말했어. 딸은 대답 없이 돌아섰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훈이는 잠들었어. 뒷좌석에서 평화롭게 잠든 손주를 보며 남편이 말했어.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만. 집에 도착해서 지훈이 방을 정리해줬어. 작지만 예쁘게 꾸몄지. 지훈아, 이제 이게 내 방이야. 진짜? 내 방이야? 응, 내 방이야. 지훈이가 방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어. 그 모습을 보며 딸도 웃었어. 오랜만에 보는 딸의 진심 어린 미소였어. 한편 사위 아버지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 여러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불해야 했고 우리도 그중 하나였지.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제시합니다. 검찰이 우리에게 연락했어. 3천만 원요? 우리 집값은 2억이 넘는데요? 집은 명예회복으로 돌려받으실 겁니다. 합의금은 별도예요. 돈은 큰 의미가 없었어. 집을 되찾는 게 중요했으니까. 결국 우리 집은 다시 딸 명의로 돌아왔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박은주라는 이름이 또렷했어. 엄마, 아빠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딸이 울먹였어. 왜 미안해? 우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이렇게 고생시켜서요. 은주야, 가족이잖아. 서로 돕는 게 당연하지. 남편의 말에 딸은 더 울었어.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어. 딸, 지훈이, 남편, 그리고 나.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행복했어.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지훈이가 반찬을 먹으며 말했어. 그래, 할머니가 또 해줄게. 진짜? 야호!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 딸도 이제 안정을 되찾았어. 직장 생활도 적응했고 지훈이 육아도 잘하고 있었지. 엄마, 나 이제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딸 대견하다. 하지만 나는 알았어. 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라는 걸.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딸을 보면 마음이 아팠어. 은주야, 괜찮아? 응, 괜찮아요.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요. 무슨 생각? 정민이 생각.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 딸은 아직 사위를 완전히 잊지 못했어.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 시간이 약이야.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럴까요? 그럼 엄마가 보장할게. 나는 딸을 안아줬어.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 한편 사위는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이 들려왔어. 직장을 잃고 작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더라. 장모님, 정민 씨가 지훈이 만나고 싶어 한대요.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어. 딸한테 물어봐야죠. 딸은 고민하다가 허락했어. 아빠는 아빠니까요. 지훈이한테 아빠가 필요해요. 은주야. 괜찮아요, 엄마. 나도 이제 어른이 되어야죠. 딸의 성숙함에 나는 또 눈물이 났어. 첫 면접 교섭날 사위는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어. 예전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수척해 있었지. 지훈아, 아빠. 지훈이가 달려가자 사위는 아이를 꼭 안았어. 그리고 울었어. 미안해, 지훈아. 아빠가 미안해.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 미워해야 하는데 불쌍하기도 했어.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어. 지훈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딸은 회사에서 승진했어. 우리 가족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지. 사위는 꾸준히 주말마다 지훈이를 만났어.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 아이에겐 아빠가 필요했으니까. 어느 날 사위가 딸에게 말했어. 은주 씨, 제가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 번은 말하고 싶었어요.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 나도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둘 다 미숙했던 것 같아요. 은주 씨.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순 없어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알아요. 그냥 지훈이만 잘 키우면 돼요. 둘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나는 가슴이 먹먹했어. 사랑했던 두 사람이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인생은 계속되는 거였어. 딸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어. 엄마,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 회사 선배예요. 좋은 분이에요. 딸이 수줍게 말했어. 나는 반가우면서도 조심스러웠어. 이번엔 신중하게 생각해라. 알아요, 엄마. 이번엔 천천히 갈 거예요. 며칠 후 딸의 남자친구를 만났어. 차분하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어. 어머님, 은주 씨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이해해주고 기다려주세요. 물론입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 이번엔 괜찮을 것 같았어. 지훈이도 새 아저씨를 좋아했어. 엄마, 저 아저씨 좋아요. 재밌어요. 그래, 다행이다. 조금씩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 그려졌어. 한편 사위 아버지는 출소 후 조용히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 지방 작은 도시에서 공장 일을 한다더라. 장모님, 제 아버지가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 합니다. 사위를 통해 연락이 왔어. 필요 없어요. 이젠 그냥 각자 살아요. 나는 거절했어.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사위 아버지는 직접 찾아왔어. 시골 우리 집까지 왔더라고.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대문 앞에서 절을 했어. 남편은 문도 안 열어줬지. 돌아가시오. 할 말 없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하늘에 빌어요. 우린 당신을 용서할 생각 없소. 남편의 단호한 말에 사위 아버지는 결국 돌아갔어.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나는 동정하지 않았어. 그 무렵 나는 건강이 안 좋아졌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
여보, 알아요. 괜찮소? 남편은 담담했지만 눈물을 흘렸어. 은주한텐 말하지 말아요. 걱정할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비밀로 해요. 나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 힘들었지만 딸과 손주 앞에서는 웃었어. 할머니, 요즘 많이 아파요? 아니야, 할머니 괜찮아. 하지만 지훈이는 알고 있었어. 아이는 똑똑했으니까. 할머니, 나 할머니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할머니도 지훈이 오래 볼 거야. 거짓말이었어. 의사는 1년이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어. 딸을 지켰고 손주를 되찾았으니까. 어느 봄날 딸이 재혼 소식을 전했어.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그래, 축하한다. 엄마도 건강 회복하셔서 꼭 결혼식 오셔야 해요. 그럼 당연하지. 나는 웃었어. 하지만 그날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 결혼식 날 나는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어. 딸은 아름다웠고 신랑은 믿음직했어. 엄마 고마워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당연하지. 우리 딸 결혼식인데.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 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 여보, 나 이제 됐어요. 딸도 행복해졌고, 손주도 잘 크고 있고. 무슨 소리요? 아직 멀었소. 아니에요. 나 충분히 행복했어요. 며칠 후 나는 병원에 입원했어.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거든. 가족들이 병실에 모였어. 딸, 사위, 지훈이 남편. 엄마, 은주야, 울지 마. 엄마는 행복했어. 엄마, 가지 마요. 그래도 가야지. 때가 됐어. 나는 지훈이를 불렀어. 지훈아, 할머니 말 들어. 네, 할머니. 넌 참 소중한 아이야. 항상 밝고 건강하게 자라렴. 할머니. 할머니는 언제 나아요? 할머니는 하늘로 가야 해. 거기서 지훈이 지켜볼게. 아이는 울었어. 나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 마지막으로 남편을 봤어. 여보, 그동안 고마웠어요. 나도요. 당신 만나서 행복했소. 우리 딸 잘 봐줘요. 그럼요. 남편의 손을 잡고 나는 눈을 감았어. 편안했어.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 많은 사람이 와줬어. 딸의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장모님 마지막 가는 길 배웅하겠습니다. 사위 정민이도 왔더라. 멀찍이 서서 절을 하고 갔어. 49제가 끝나고 딸은 일상으로 돌아갔어. 남편도 다시 농사를 지었어.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럼 할아버지도 보고 싶단다. 할머니는 하늘에서 뭐해요? 지훈이 보고 있을 거야. 정말? 그럼 진짜야. 시간이 흐르고 지훈이는 중학생이 됐어. 딸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 어느 날 지훈이가 물었어. 엄마, 할머니는 우릴 위해 많이 싸웠지? 그럼 할머니가 없었으면 우리 이렇게 못 살았어. 할머니 정말 대단하다. 그래, 내 할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셨어. 딸은 그렇게 말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어. 나는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 잘 살아라, 우리 딸아. 그리고 편히 눈을 감았어.